육사를 가고 나서 육사 때도 보면 한두 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 역할을 했고 축구 우주장도 했고 항상 자기 동생들을 챙기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지휘관 형인데 지휘관 형의 전행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휘관은 복잡한 사안을 아주 단순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딱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는 절대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그 국정 노트에 굉장히 강조해서 쓰셨던 것이 국정 운영의 가장 그 성공은 그 인사 정책이라고 이렇게 남기셨을 정도로 인사 정책을 가장 그 사람을 등용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흔히 시중에 이야기하는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뽑고 그 자리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신임을 받았죠. 예. 흔히들 전두환 대통령을 기억하는 거는 88 올림픽 평화적 정권 교체인데,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중진국으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정말 많은 그런 업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인재를 동원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통령 연구소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리더십을 오늘 두 분의 대통령,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리더십이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의 정의도 그렇고, 리더십을 뭐 규정할 때 굉장히 뭐 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보여지는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해 나가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또 쓰는지가 또 굉장히 그 리더십의 또 주요한 또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그 결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고 또 어떤 참모를 쓰고 또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대비되는 그렇죠. 그 두 대통령이 계시죠. 한 사람은 이제 군인 출신으로서 그 새로운 공화국 제5공화국을 열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하고요. 네. 한 사람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대통령직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정말 그 전두환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또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죠.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굉장히 그런 뭔가 그런 조직의 의리파 보스 같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조직들을 이끌고 있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보니까 아버지 성격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합천에서 일본 순사를 어쨌든 뭐 벼랑에 밀어가지고 그 순사를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제 겁이 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만주로 갔다 그래요. 어릴 때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만주를 갔다가 다시 귀국하는 바람에 본인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월반도 하고, 그래서 육사를 가고 나서 육사 때도 보면 한두 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 역할을 했고 축구 우주장도 했고 항상 자기 동생들을 챙기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는 부하들에게 100% 충성한다. 부하는 나에게 50%만 충성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밑으로 이렇게 위계질서적 어떤 통솔력,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군대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네, 굉장히 진짜 자기 사람, 내 사람 잘 챙기기로 정말 유명하고, 그래서 정말 그 끈끈한 마치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래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굉장한 그런 충성을 보이는 분들도 많으신 반면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 동교 동계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내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그 과업 중심으로 역할 중심으로 이런 진영이라든지 뭐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그렇게 인사를 또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영입을 했고요. 뭐 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지만 2000년에 소위 말하는 젊은 피 수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새로운 생각이나 전문가의 중용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끊임없이 이제 사람을 채워가는 그런 쪽이었으니까 뭔가의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번 성격의 두 가지 성격을 한번 우리가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인간 중심의 의리파로서의 이제 정말 그 군인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의 리더십 중에서 이제 지휘관형이 있고 하나는 참모형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모형으로서 리더의 최고의 그 형태를 보인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고 실무적인 부분을 다 점검해서 판단하고 운영해가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이제 지휘관형인데 지휘관형의 전행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휘관은 복잡한 사안을 아주 단순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딱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아주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뭔가를 추진력을 왕성하게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지휘관형의 이제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뭐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밀어붙인 행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야당과의 관계나 그다음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끝까지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역사의 기록에 본인의 오명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네. 그 반면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런 꼼꼼한 선생님 스타일이셨습니다. 그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대변인이셨을 때 하셨던 말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는 절대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그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뭐 야당 총재 시절부터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시면은 어떤 의원하고 같이 가실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또 챙기셨고, 또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또 특히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등용시켰던 그런 걸로 굉장히 평가받으시고 계시죠. 전 정부의 그 정부에서 이제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정무수석 했던 분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뭐 하시면서 굉장히 또 파격 인사로 다 이제 모두 깜짝 놀라시고 이제 그런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죠. 김중건 씨죠. 네, 그러니까 김중건 대구 경북 쪽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던 그 정부의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영남 쪽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하면서 또 실무적 능력이 있는 분을 이제 발탁하는, 그리고 뭐 뒤에 또 다루겠지만 DJP 연합을 통해서 연합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사고도 남달랐죠. 우리나라 최초의 뭐 헌정사 최초의 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동 정부이면서 그래서 그 김종필 그 총리가 한동안 못 되시고 하도 그 야당의 반대 또 그때까지는 설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거죠.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당시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더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인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인준 받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죠. 조순 대표가 굉장히 극렬하게 또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김대중 그 전 대통령께서 그 계속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하시고 이미 선거 과정 때부터 김종필 씨를 이제 총리로 영입하겠다라는 거는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계속 이렇게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협약을 비밀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DJP 연합의 그 발표도 했고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것인지에 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그 대통령이 엄청난 양보를 해서 김종필 그때 자민련이죠 아마 그 신공화당인지 자민련인지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 경제 관련 부처라든지 상당한 부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처의 임용권과 이런 걸 다 넘겨준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번 다시 평가받아 봐야 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유행하는 말, 그러니까 협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취임 초기에 그 국정 노트에 굉장히 강조해서 쓰셨던 것이 국정 운영의 가장 그 성공은 그 인사 정책이라고 이렇게 남기셨을 정도로 인사 정책을 가장 그 사람을 등용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때 아첨하는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은 배제할 것을 이제 또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잘 맡기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뭐 당신이 뭐 경제 대통령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위임하는 스타일이죠. 특히 이제 김재익 경제수석에 대해서 이제 이 위임형이 전두환 대통령 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까지 없었던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특별보좌관을 8명이나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싹 없애버리고 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수석 부르잖아요. 그것에 수석의 전성 시대를 열었던 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경제수석에 김재익 수석을 앉히고 경제에 완전히 임한.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부분을 끌고 가는데 상당히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고 수석 중심을 잡아주고 또 이 수석 중심의 청와대가 또 장관들에게까지 개입하는 부분은 또 가능한 또 차단을 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자기가 좀 몰랐던 부분은 그 이 실무를 맡은 사람한테 위임하는 형식 이런 걸 취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 스타일 아까 지휘형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참모들에게 좀 위임해서 그 일을 처리해 가게끔 하는 이제 그런 쪽에 본인이 또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군인 특유의 그 뭐랄까요 현장에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참모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한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런 반면에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챙기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나라 살림부터 좀 살펴보자 이렇게 특히 IMF 국난 네, 위기라서 뭐 이렇게 봤더니 완전 이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어서 정말 이게 부도 직전인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걸 딱 느끼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또 이제 쓰는 것을 굉장히 세세히 챙기셨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인재를 수혈하는 걸로 그 위기를 극복하셨던 것으로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럼 정부와 이제 그 인수위에서 각각 6명을 이제 동수로 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딱 동수로 맞춰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만드시고 그 경제에 관한 그 인수위에서도 또 똑같이 그 자민련과 국민회의 이렇게 3명씩 또 반반 이렇게 아주 그 동수로 맞춰서 그 이제 경제 이제 비대위를 대책위원회를 이제 설치하셔서 그거를 잘 또 이끄셨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뭐 그 경제 부분에도 누가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맡기고 모든 것을 그냥 믿고 맡기는 위임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뭐 금융은 또 뭐 누구, 조세는 누구, 이렇게 노동은 누구,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전문가로 이렇게 채워서 그 전문가가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다 맡기지는 않고 또 일일이 또 챙기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보여주셨죠. 전두환 대통령의 뭐 하나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장관이 굉장히 긴급하게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최우선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좋아.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그리고 뭐 한 달 뒤에 만났는데 그 사업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급해가지고 아직 그걸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군인들 말로는 조인트를 깐다고 해서 이제 이 앞 정강이를 걷어차는 건데 대통령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뒤에 이제 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 그렇게 급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더니 진작 집행은 안 하고 있어서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혼을 내줬지요. 이런 이제 그 해고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불같이 화도 낼 줄 알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전두환 50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없었던 그 부서나 핵심 중에 하나가 문화, 교육, 이런 체육 이런 걸 아주 건장했잖아요. 88 올림픽까지.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 쪽만 유일하게 거의 88 올림픽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머지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걸 유치했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그걸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서 하면서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다음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88 올림픽 2년 전 예행 연습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밀어붙였고 결국 그 밀어붙인 덕분에 독일 바덴바덴에서 88 올림픽이 일본 나고야하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나고야가 그 전에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그걸 일단 보면 이제 동양으로 시선을 끌고 왔는데 그걸 우리가 중간에 인터셉트 했던 그런 시기고 거기서 보면 대단한 추진력을 발휘한 거죠. 오, 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 스포츠 진흥에 또 엄청난 이렇게 힘을 쏟으셨네요. 반면에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문화와 정보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또 그 힘을 쏟으셨죠. 특히 정말 이 그 IT 강국, 정보화 강국으로 가는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그 힘이 공헌이 크셨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 나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세계 1등하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문화 부분은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지금 한국의 K 문화가 일본을 압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작과 그러니까 어떤 규제, 검열 이런 걸 다 철폐하면서 예술의 자유 이런 걸 보장한 첫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그런 걸 보면 성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그 전형적인 그 한 예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정보화도 정말 그 모든 학교에 어쨌든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고 예산도 정말 당시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90조였나요? 그 정도 가까운데 그랬는데 그거를 5년 동안에 거의 그 정도의 예산을 80조, 90조를 투자했죠. 정보화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거죠. 지금도 인터넷 IT의 그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는데 우리가 1등도 할 때도 있고 2, 3등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다르지만 거의 그냥 1, 2, 3등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정말.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리더십과 참모들이 연결됐는지 네, 먼저 전두환 대통령 쪽을 한번 해볼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특히 이제 자기하고 같이 해가는 사람들을 참모라 그러죠. 세 단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돼서 초반 그 국정을 운영하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운영 이렇게 세 부분에 각각 특징적인 사람 세 사람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든 거는 뭐냐면 사실상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동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 앞서 나가고 그냥 선두에 치고 나가는 행위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허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벌리고 수습은 잘 안 되고 그런 거를 노태우 대통령이 대부분 수습하고 그걸 약간 뭐 흔히 말하는 톤다운, 속도 조절 이런 걸 해준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이 뭐 공수를 맡거나 또 경비단을 맡거나 보안사령을 맡거나 이게 그 다음은 노태우가 딱딱딱 해갔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해고나 이런 걸 보면 사실상 거의 친구지만 참모 역할을 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막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볼 때 되게 그 후계자나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그렇죠. 많이 이렇게 거론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보면 참 전두환 대통령 그 정말 철저하게 그 이인자나 후계자를 잘 이렇게 그런 거 하나는 네. 확실했죠. 네. 뒤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어쨌든 본인 임기에 딱 끝낸 유일한 대통령이 그 첫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의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유신 헌법을 얻고 새 헌법을 만들고 그 새 헌법이 87년에 끝나지만 그러더라도 7년의 임기를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자기 말로 하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고 그것을 자기 친구인 노태우에게 넘겨줬죠. 그런 거는 대단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암살 사건이 난 1979년 10월 26일 6개월 전, 7개월 전에 보안사령관이 돼요. 그 이제 이게 역사의 어떤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안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당시 같은 정보 조직을 다루고 있는 중앙정보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을 이제 소위 암살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됐고 이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권력을 진입해 나가는 첫 그 쿠데타가 뭐냐면 12.12예요. 예. 12.12 군사 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12.12는 자기의 상관이고 당시 겸사령관인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이고요. 이걸 다 기획한 사람이 허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대장은 같은 허신 허삼수 647기였고 이 허화평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하고 행동해서 결국 잡았는데 이 허화평 씨는 뒤에 이제 그 유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을 80년 8월 27일 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헌법을 바꿔서 다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7년만 한 게 아니라 7년 한 8개월을 대통령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5공화국 열리니까 정무수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럼 왜 이제 82년에 쫓겨나느냐? 그 사건은 당시 이철희 장년자 사건이라고 사기 사건이 있어요. 이 사기 사건에 이순자 여사의 외삼촌이 관련돼 있고 이규강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건의하고 철저한 조사 그리고 이제 이순자 여사에 대한 새 세대 유경재단이라고 걸 뒀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이제 흉내내서 만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뭐냐면 그 김재 경제수석이 중심이 된 금융실명제 도입 이런 걸 반대하는데 이 반대 논리가 뭐냐면 도입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게 다 걸린다. 그래서 이건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눈밖에 나요. 그래서 결국은 장영자 이철희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82년 12월에 허화평, 허삼수가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헤리티지 대전으로 가서 5년 연구를 하고 오는데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대구 시장에라 가서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겠다 차라리. 그러고 나서 이제 귀국해서 뭐 현대사회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14대 15대 무소속으로 당선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 그 뭐죠 자유민주당 민주자유당이군요. 민자당.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민자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 5.18 특별법에 대해서 감옥에 가고 8년 선고를 받고 그해 12월에 이제 사면돼서 나와서 정치 재개를 하려고 해서나 정치 재개를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죠. 그러니까 5공화국 초반기의 참모 실세 하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후반기는 장세동 씨인데
장소정 씨는 육군 현역 육군 준장, 소장, 중장으로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해요. 그때는 이제 조용하게 지냈는데 이제 점점점 화평 씨는 사람들이 나가니까 실사가 됐고 뒤에는 이제 후반부는 그 무시무시한 안전기획부 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다루면서 돌쇠형의 충성파 장세동으로 알려졌고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관계를 그렇게 풀어갔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2002년에 장세동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사이가 많이 섭섭해하고 틀어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말년의 일이니까 지금은 뭐 사이가 어느 정도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장세동 씨도 근력에 한번 자기도 대통령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화평 씨도 대통령이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각각이다. 네, 그렇군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뭐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이긴 하죠. 동교동계라고 해서 이제 권노갑, 이왕 그냥 한화갑 이렇게 두 분이 양갑으로 불리면서 그렇죠. 권노갑 씨가 이제 영원한 그 행님이죠.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리고, 리틀 DJ로 불렸던 한화갑 씨. 그리고 행동파 김옥두. 김옥두 씨는 정말 33년간 이분은 이제 목포 상고 후배시고, 또 목포 같은 동향이면서, 그 다시 김대중을 위하여라는 책도 이렇게 또 내시면서 끝까지 33년 이상 이렇게 끝까지 이제 지키셨던 이 분들이 어쨌든 뭐 다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다 그 정말 자기 사람을 잘 챙기셨던 전두환 대통령과는 달리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최대한 그 인사에서 동교동계를 이제 좀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임명직이라든지 아니면 당직 주요 당직은 거의 이제 맡기질 않고 다 이선으로 그렇죠. 이제 후퇴시키고 97년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측근 가신그룹은 그 임명직 그건 안 하겠다. 맞지 않겠다. 당의 이미지를 위해서. 다 선출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고, 네. 이런 것을 해서 2012년에도 그 박근혜 문재인 선거 때 그 문재인의 뭐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삼철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뭐 대중적 이미지를 위해서도 뭐 이제 그런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선거 때도 어쨌든 그 당시에 좀 그 특보들은 다 어쨌든 초선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영입되셨던 분들이 이제 뭐 문화 쪽으로는 김한길 전 의원이나 뭐 청년 쪽으로는 그때 김민석 의원도 영입이 되셨고 또 뭐 인권 쪽으로 천정배 의원도 그 당시에는 다 초선으로 이렇게 해서 엄청 그 세피 수혈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 다 그때 지금은 정말 거물급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세피로 수혈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정말 그 역할별로 과업별로 다 전문가들을 다 등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전 정부 사람이라고 해도 다 이렇게 그 능력과 역량에 맞게 그 등용을 하셨고 굉장히 그 특히 이제 IMF라서 IMF 기간하고 이제 딱 직권이 겹쳤기 때문에 그 IMF 극복을 위해서 더 전문가들을 많이 기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초반에 뭐 이현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IMF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영역을 통해서 청와대와 그 이 국정을 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IMF 때 특히 이제 그 현역 그 전북 지사셨던 그 유종근 씨를 또 이렇게 현역이었는데 이렇게 영입을 하셔서 이제 그 협상에 이렇게 활용도 쓰고 굉장히 그 전문가 활용을 많이 하셨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동교동계가 밀려나면서 신동교동계가 부각하죠. 참 이분께서는 정말 파란만장하시고 그 전 정부도 계속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정치 구단이잖아요. 또 그 이휘호 여사님과도 또 굉장히 또 각별하셨고 특히나 얼마나 이렇게 신뢰관계가 높았냐면 뭐 흔히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처럼
기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이제 박지원 전 장관을 만나서 한 새벽 3시, 4시까지 술 먹고 헤어져서 그날은 내가 동교동에 1등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딱 가서 동교동 문을 딱 열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박지원이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네, 정말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가 정말 총애했고, 그러니까 흔히 시중에 이야기하는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뽑고 그 자리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신임을 받았죠. 예, 특히 이제 굉장히 그런 정말 그 성실함도 있지만 모든 그런 핵심 그런 이슈에 대해서의 그거를 정확하게 그 본질이 뭔지 짚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하셔서 그 부분을 되게 또 신뢰를 많이 하셨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럼 비교해 볼까요? 이제 두 분 마무리하면서 네. 전두환 대통령 네 참 그 참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좀 여러모로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런 거에 가리지 않고 뭐 여야 상관없이 진영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등용을 해주는 게 정말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용인술이 김대중 대통령 용인술이 아직도 이렇게 그 귀감이 되고 있지만 그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 좀 챙겨주지 뭐 이런 마음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또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이 사람의 정서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은 그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서 그 전두환 대통령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 물가를 확실히 잡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무역의 흑자도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소위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2%씩 계속 3년 동안 성장을 해서 흔히들 전두환 대통령을 기억하는 거는 88 올림픽 평화적 정권 교체인데,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중진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대통령,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79년 80년의 그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을 시킨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의 쿠데타, 뭐 철권 통치, 뭐 이런 민주 그 인사들에 대한 구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역사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를 이륙시켰다면 그 이륙 과정에서의 불안정함을 자리잡게 해주는, 그 뒤에 이제 더 속도 있게 올라간 김대중 대통령, 더 높이 날아간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만 그 이륙 과정에서 이륙을 시킨 게 제일 힘든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건 틀림없어요. 이제 그 개인을 영웅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과정을 그냥 평가하자면. 그래서 이륙하고 난 뒤에 그 불안정한 흔들림을 자리 잡은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2년 전이 이제 2-3년 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이었어요. 그때 맞춰서 그 연세대에 김대중 도서관이 있는데, 그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이신 박명림 교수님께서 김대중 전집을 출간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김대중 전집이 30권이에요. 30권. 그 어마어마한 15년에 걸쳐서 이제 그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그게 거의 뭐 조선왕조실록 이후에 그렇게 한 인물, 한 그 국가 지도자를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출간한 게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박명림 관장님께 그 30권을 출간하면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업적이 뭐냐, 거기서 가장 그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김대중 대통령 정말 많은 그런 업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인재를 동원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가장 돋보였던 게 용인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 또 그
정말 이 그 또 전문 관료나 다 두루두루 이렇게 등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IMF 극복이나 또 외교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또 현명하고 훌륭하게 다 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잘 썼던 그런 부분이 그 리더십에서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30권 그 김대중 전집을 출간하면서 본인이 가장 그 느꼈던 게 이 사료 어마어마한 방대한 사료를 보면 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특정 진영, 특정 정당, 특정한 인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구나. 이 식민지에서부터 이렇게 경제 10위권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 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그렇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뭐 진보 보수 뭐 여러 산업화 민족 이렇게 해서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룬 것인데 뭐 이런 말씀들을 네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또 네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그런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 연구소가 이런 리더십 부분과 인재 활용과 이런 것들을 더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 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그 어떤 리더십 비교의 첫 시간 그죠?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네, 리더십 다음에 정말 방대하지만 오늘은 네, 사람을 쓰는 그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늘 항상 이렇게 네, 관심 가지고 좋아요, 구독, 공유,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하고 혹시 또 이런 부분을 다뤄보고 싶다, 흥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